책과 드라마 사이 북라마 편하게 죽여드려요. 나는 따분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한마디로 평범했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이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다. 우주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 선생님이 그랬다. 우주는 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그럼 그 점은 무엇이었을까? 신의 구슬? 아님 신의 탱탱볼? 점이 폭발하고 우주가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그 안에서 지구는 무대의 일부였다. 나는 내가 신의 인형극의 캐릭터 중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신에게 반항하고 싶어졌다.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반항의 끝자락. 나는 비행기에 올라탔고 그 비행기는 나에게 다른 삶을 주었다. 반항의 여정은 멀고도 험했다. 그 시작은 자살 시도였다. 손목도 그어보고 목도 매달아보고 차에서 연탄도 피워봤다. 옥상에서 떨어지려 했으나 그건 무서웠다. 그렇게 짜여진 각본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반항의 인생을 살아왔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니 인연이니 하는 말을 했는데 나는 그것이 신이 쓴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은 나를 무대에서 내려보내주지 않았다.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는 계속 반항했다. 나의 여러 반항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죽음을 택한 사람들을 돕는 일. 나는 늘 죽음을 원했지만 신은 나를 어떻게든 살려두었다. 책과 드라마 사이 북라마 편하게 죽여드려요. 고등학교 때 나는 조그마한 상점을 열었다. 인터넷 상점. 내가 죽지 못한다면 내가 남을 편안하게 죽여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상점이었다. 어떻게 죽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나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그냥 칼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상점을 열겠다고 마음을 먹고 처음 산 것은 관련 서적이었다. 인체에 관한 책. 인체 공부에 빠져 있는데 친구 인우가 찾아왔다.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사람 죽이는 일을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인우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네 상점의 첫 손님이 돼도 될까? 아, 관심이 고맙긴 한데 내가 아직 상점을 열지 않았어. 계획만 있을 뿐이지. 깊은 의논 끝에 나와 인우는 동업을 하기로 했다. 상점이 열리면 인우를 첫 손님으로 맞이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우리의 아찔한 동업은 시작되었다. 동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우는 폐검을 하나를 발견했다.
시내 외곽에 있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을 우리의 아지트이자 상점으로 정하고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상점 준비는 무서울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나는 인체에 대해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을지를 공부하고 인우는 그 외의 모든 것을 담당했다. 어느 날 인우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상점에 날 데리고 갔다. 처음 가는 곳이었지만 왠지 익숙했다. 무척 마음에 들었다. 인우가 쳐놓은 경찰 통제선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상점 안에는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를 물품들로 가득했다. 국과수에나 있을 법한 쇠로 된 부검대,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가 쉴 만한 침대와 소파도 있었다. 심지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도 가져다 놓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구했는지. 가방에서 내가 공부하는 인체 책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인우는 말했다. 오늘부터 여기서 공부해. 말을 마친 인우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곧 전기가 들어왔다. 번쩍. 그러자 어두워서 한 번에 보지 못했던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가 상상했던 상점보다 더 으리으리하고 멋있었다. 나는 공부를 하려 의자에 앉았다. 인우는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는 말했다.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평소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앞으로도 느껴볼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나는 못 들은 척 책을 폈다. 그리고 어두워질 때까지 공부했다. 집에서 할 때보다 더 잘 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 뒤 나와 인우는 칼을 사러 갔다. 칼을 고르는 것은 인우에게 맡겼다. 그가 나의 첫 손님일 테니까. 인우는 자신의 어느 부위에 어떤 칼이 들어오면 좋을지 신중하게 고민했다. 여러 가지 칼을 골라 사용할 부위를 설명했다. 칼을 구입하고 아지트로 돌아온 우리는 본격적으로 상점을 열 준비를 했다. 인우와의 첫 만남은 중학교 1학년 때다. 선생님은 우리가 쌍둥이인 줄 아셨다. 이름이 비슷했고 생일도 같았다. 참 신기했다. 그때부터 그에게 흥미가 생겼고 그렇게 5년이 지나 동업을 하고 있다. 그와 이리도 오래 친구일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와 인우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인연이란 참 신기하다.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추어 나가며 동업을 했고 잘 될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런대로 만족한 동업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는 그가 나의 이유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책과 드라마 사이 북라마 편하게 죽여드려요. 인우와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왠지 모를 초조함이 생기고 이유 없이 괴로웠다. 그날이 되자 뻐꾸기 소리와 함께 멀미가 솟구쳐 올라왔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천장에 비친 그림자만 바라보았다. 창밖에 나무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신이 멀쩡하지 않아서인지 나무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마치 악마가 나를 찾아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었다. 여전히 멀미와도 같은 울렁거리는 느낌은 가라앉지 않았다. 까무룩 정신을 놓았을 때 밖에서 번쩍이는 번개,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조금 전 나무의 그림자가 이번에는 비를 맞고 있는 나처럼 보였다. 뭔가에 홀려 잠옷바람 그대로 밖으로 향했다. 집 앞은 차들로 북적였다. 새벽 1시였다. 로비의 경비원은 나에게 우산을 건넸지만 나는 받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아직은 처마 밑이라서 비는 맞지 않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비를 싫어한다. 다시 로비로 들어가 경비원에게 물었다. 저 아저씨, 우비 없어요? 경비원은 아무 말도 없이 카운터 아래로 사라졌다가 우비 하나를 들고 일어났다. 새빨간 우비였다. 2월의 어느 날 지나가다 만난 장미와 같은 색이었다. 그리고 경비원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 우비는 원래 하얀색이야. 내가 몇 해 전 사람을 죽였거든. 그 사람의 피로 물들인 거야. 물로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 그 우비를 받은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그보다 비가 더 싫었으니까.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었다. 걷다 보니 주변이 이상했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듯 걸어다니며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칼처럼 날카로워서 피하려 도로 위로 뛰었다. 내 눈앞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신호등을 뛰어 건넜다. 나는 법을 어기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지만 칼날 같은 시선이 너무 무서웠다. 결국 나는 다가오는 트럭 불빛을 피하지 못했다. 나는 눈을 떴다. 내 방 천장이었다. 형광별로 가득한 과거의 내 방. 어릴 적 우주를 좋아하던 나를 위해 아빠가 붙여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비가 된 듯 움직이지 못했다. 눈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절대 울지 않는다. 그저 눈에서 물이 새는 것이다. 왜 눈물샘이 폭발했는지.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오래였다. 아빠는 내가 얼굴도 모를 때 돌아가셨다. 아빠가 그리웠을까? 내 기억 속에 아빠 얼굴은 모자이크한 것처럼 뿌옇게 보였다. 그때 거실에서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뚜벅 뚜벅. 구두 소리였고 남자의 발걸음 소리였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하얀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천사인 줄 알았다. 난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가 다가오자 비로소 나는
침대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를 보려 몸을 일으켜 앉으니 난 또 어느새 다른 장소에 와 있었다. 물로 가득한 곳 옆엔 나무가 있고 그 앞에 내 침대가 수중 가옥처럼 떠 있다. 나는 다가온 그가 신이라 믿었다. 내가 상점이라는 새로운 반항을 내놓자 신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 모양이다.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내가 찾던 신인가요? 그럼 나에게 죽음을 주세요. 그러자 그가 입을 열지 않고 말했다. 마치 복화술을 하는 것 같았다. 노래방에서처럼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이크 테스트. 들리니? 네, 이런 질문은 처음이네. 다들 살려달라고 하지 않나? 그래? 너의 죽음은 너에게 있어. 단지 너의 죽음의 방법과 날짜를 내가 정해둔 것 뿐이지. 모든 것을 알려줄 순 없지만 이토록 간절한 너를 보니 더 살려두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 재미있는 아이구나. 말을 마친 그가 사라지자 눈앞이 다시 어두워졌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니 차 밑이었다. 기적처럼 멀쩡하게 난 차 밑에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나에 대한 기사는 그날 한국일보 천면을 장식하였다. 구조되기 전 기자들은 이미 현장에 모여들었다. 내가 차 밑에 깔린 사이 15중 추돌 사고가 나 있었던 모양이다. 새벽 1시, 차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무엇에 홀렸을까? 바닥은 물로 가득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말끔히 말라 있었다. 벌써 물이 말랐다고 하기에는 이상하다. 새빨간 우비를 입고 있는 나를 기자들과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취객들과 상점 문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하는 그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새벽부터 불편을 끼쳐 하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심히 걱정되었다. 나의 안전보다 먼저였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오늘 하루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기자들은 나를 인터뷰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마이크를 내밀었다. 법원 앞을 나서는 피고인처럼 심정이 어떠하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나는 구급차를 타지 않고 괜찮다며 상점으로 향했다. 책과 드라마 사이 북라마 편하게 죽여드려요. 상점에는 인우가 먼저 와 있었다. 인우는 하얀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그는 어른 같았다. 내가 경찰 통제선 앞에 도착했을 때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 경찰 통제선을 들어 올리며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뒤에서 어깨를 잡으며 물었다. 누구신데 여길... 정인우? 그는 어색하게 웃었고 너무나도 다른 그의 모습에 나는 놀랐다. 나와 인우는 상점을 열 준비를 했다. 모든 칼을 잘 세척하여 도구대 위에 가져다 놓고 바닥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넓은 비닐을 깔았다. 정말 오래 걸렸다. 그리고 그가 사온 향수를 공개했다. 그가 골라온 향수는 존바바 토스 블루였다. 나와 그는 향수를 개봉하고 향수를 몸에 뿌렸다. 착착. 왠지 모를 서운함이 느껴졌다. 향수 냄새가 코를 감싸고 있을 때 그의 눈은 깊은 바다처럼 공허해 보였다. 그는 탈의실로 들어가서 가운을 입고 나왔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정말로 막막했다. 내가 머뭇거리자 인우가 먼저 나섰다. 인우는 가운을 벗었고 알몸이 되었다. 옷을 입었을 때는 모르던 인우가 보였다. 그는 부등신 정도는 되어 보였다. 기린처럼 긴 목, 그 아래 수영선수 같은 떡 벌어진 어깨, 두 개의 산이 하나 되어 협곡을 만든 가슴, 복근 위 왕자에 그의 골반은 너무 인간적이지 못해 낯설었다. 사타구니를 타고 배퇴골이 드러나는 다리는 정말 멋지고 경이로웠다. 그의 발은 키에 비해 작았다. 아기자기한 것이 너무 귀여웠다. 그는 발가벗은 채로 부검대 위에 누웠다. 마치 한 구의 시체가 제 발로 걸어가 눕는 것 같은 오싹한 생각이 들었다.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자신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인우를 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서둘러 준비를 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차가우면 안 된다며 부검대 바닥에 열선을 깔아놓은 똑똑한 친구였다. 그런 친구를 잃는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너가 가고 나서 내가 너의 뼈들을 저 벽에 걸어놓아도 될까? 당연하지. 나를 기억만 해준다면 뭐든지.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그는 너무 따뜻했다. 지난 새벽 사고가 났을 때처럼 물이 눈에서 또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건 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 울지 않는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상점의 내부를 세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서비스를 실행할 때 입으라고 인우가 준비해준 옷으로 환복하였다. 초록색 수술복 같았다. 인우는 내가 환복을 하는 사이 비커에 라인을 준비해 두었다. 자신의 피를 잘 담아 향수에 섞어야 하니까. 인우는 머리가 입구 쪽으로 향하게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섰다. 그러자 인우가 말했다. 저 상자 열어볼래? 인우는 페이션트 모니터를 손에 꽂으며 말했다. 맥박은 100을 넘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인우가 가리킨 소파 위에는 상자가 있었다.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사온 상자를 열었다. 인우가 절대로 선물은 비밀이라며 이상한 상자를 조심히 들고 오던 날이 생각이 났다. 나는 생각에 잠겨 하던 일을 멈추었다. 잠시 그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하자 눈에서 눈물샘은 또 폭발하고 말았다. 너 또 우냐? 그만 울어. 내 목까지 잘 살고 하늘에서 또 만나면 되잖아. 그때 너 늙었어도 내가 알아볼게. 난 절대 안 늙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안 늙을 수 있을까? 그건 다시 만났을 때 인우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것. 내 친구 변하지 않고 잘 산다는 의미였다. 나는 드디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내가 가장 갖고 싶어 하던 턴테이블과 LP가 들어있었다. LP는 이상한 비닐에 쌓여 있었다. 근데 LP 무슨 음악이야? 나중에 내 생각날 때 들어봐. 인우는 끝내 가르쳐주지 않았다. 마음의 준비를 마친 나는 칼을 들고 페이션트 모니터 앞으로 향했다. 식칼이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인우가 그렁그렁한 눈물을 훔치고 나서 내 손을 잡고 자신의 대동맥을 그었다. 그러자 그것이 폭탄처럼 터지며 내 얼굴에 뿌려졌다. 인우의 몸에서 피가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페이션트 모니터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그의 목에 줄을 꽂았다. 살고 싶어하는 막 잡은 생선처럼 힘차고 붉은 피가 줄을 타고 내려와 호스를 통해 비거 벽면에 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인우는 말했다. 어누라고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그의 진심 때문이었는지 또박또박 내 귓가에 때려박혔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다. 고마워. 너의 첫 손님이 되게 해줘서.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저승의 길을 걸어갔다. 내 귓가에는 삐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비커에는 그의 혈액으로 넘쳐 흘러 바닥까지 흥건했다. 나는 건너편으로 가서 페이션트 모니터의 코드를 뽑아버렸다. 그리고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나는 인우가 사온 향수의 절반을 내가 산 예쁜 병에 담아 그의 혈액을 2병에 나누어 담고 뚜껑을 잘 닫아 놓았다. 그리고 남은 혈액을 아무 생각 없이 마셔버렸다. 그 맛은 어릴 적 아빠와 사슴농장에 갔을 때 먹어보았던 그것의 피맛이었다. 그러나 그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분명히 같은 맛이었으나 다른 느낌이었다. 그때보다 나이가 들어서일까? 아니면 그의 피라서 다르게 느끼는 것일까? 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해버린 인우였다. 나는 그가 벌써 그리웠다. 피맛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움의 맛이었다. 피를 마시던 나는 울고 말았다. 그리고 인우가 자주 앉던 소파에 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 울면서 인우가 누워있는 쪽을 바라보자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그와 나누어 낀 반지에 반사되어 어른거렸다. 그렇게 반나절을 울고 나니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배가 고프다니 정말 미친 것 같았다. 나는 냉장고 앞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연 나는 그 안을 보고 또 울었다. 인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가 올려진 케이크를 사놓고 갔다. 나는 부검대 위에 싸늘하게 식은 인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케이크를 꺼내서 먹기 시작했다. 나만 먹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먹는 것을 멈추고 나머지 서비스를 준비했다. 나는 턴테이블 앞으로 향했다. 그리고 인우가 선물해준 LP를 꺼냈다. LP 포장지는 인우가 그린 나의 얼굴이었다. 그냥 스케치일 뿐인데
나의 미모가 과하게 담긴 것 같아 마음에 들었다. 남들은 그림과 내가 닮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그린 사람이 나라는 거.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좋아한다고. 그가 선물한 음악이 정말 궁금했다. 나는 LP를 꺼내 턴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러자 지지직거리며 인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인 듯 했다.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시를 읽는 듯 차분한 인우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이어서 전주가 흘러나왔다.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였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다. 인우는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도 잘할 것 같아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 부끄럼을 타며 거절했다. 전주가 끝나고 인우의 목소리로 첫 소절이 시작되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나는 주저앉아 그의 노래를 감상하였다. 인우는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 노래도 잘했지만 나는 그의 노래가 그냥 미칠 듯이 좋았다. 노래가 끝나고 일어서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도 그는 나레이션으로 시작하였다. 동굴 같은 깊은 목소리였다. 마치 내게 이 곡이 뭔지 아냐고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다. 나는 가사에 귀를 기울였다. 책과 드라마 사이 북라마 편하게 죽여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말없이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네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에코의 행복한 나를. 짧았던 우리의 시간은 오랜 아픔으로 남겠지만 모든 것이 변할 순 없잖아.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그는 모든 곡을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듯 직접 녹음하여 나에게 선물해 주었다. 나는 궁금했다. 대체 인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는 칼을 들어서 그를 발라내기 시작했다. 살갗을 벗기고
부위별로 맞는 칼을 찾아가며 이틀 밤을 새워 인우를 분해했다. 그의 장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장기를 바닥 한쪽에 인체에 있던 대로 배열하였다. 발라놓은 뼈는 부검대 위에 인체의 모양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여 올려놓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뇌를 파냈다. 그리고 나는 한쪽 구석에 있던 큰 드럼통 같은 냄비를 들고 왔다. 버너를 꺼내고 그 위에 냄비를 올렸다. 냄비는 텅 소리를 내며 버너 위에 올려졌다. 아무도 없어서 그런지 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는 나를 위로하는 듯했다. 나는 소금을 넣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펄펄 끓기 시작하자 먼저 그의 오장을 씻었다. 어린 그의 간은 정말 깨끗했다. 심장은 인우를 닮았다. 벌써 인우가 너무 그리웠다. 그의 비장, 폐장, 신장도 차례로 씻었다. 그의 위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지 비어 있었다. 큰 창자, 작은 창자에는 음식물이 들어 있었다. 장에는 배변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것을 비워냈다. 마치 맛있는 음식처럼 보였다. 내가 미쳤나 봐. 뒤이어 그의 쓸개, 췌장, 방광을 순서대로 씻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뇌를 씻었다. 씻을 때마다 핏물이 줄줄 흘렀다. 씻은 오장육부를 끓고 있는 냄비 안에 다 집어넣었다. 인우탕은 끓기 시작했다. 나는 탈의실로 향했다. 락커 옆 협탁 위에 놓인 편지를 들어올렸다. 그의 혈액 향수와 그가 입은 옷을 전달해줄 사람을 적어온 편지는 옷을 벗기 전 인우를 보는 듯한 하얀 편지 봉투에 들어있었다.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편지를 열었다. 그의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조심히 편지를 열었다. It was your eyes. It was so easy.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땐 내가 떠나고 이 세상에 없겠지? 울고 있을 우리 진우를 위해 이 형님이 한마디 남기고 간다. 내가 없더라도 잘 살 거라고 믿는다. 너는 나처럼 죽지 말고 내 몫까지 오래 살다 와라. 양복과 신발과 시계 전부 어제 산 거야. 그냥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입고 주는 거니까 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옷 입으라고.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더라.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럼 난 이제 진짜 떠난다. 이 옷을 입은 너의 모습을 볼 순 없겠지만 멋진 너의 모습을 하늘에서라도 바라보고 있을게. 나의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락커 문을 여니 그가 입고 온 옷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의 옷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옷은 택도 떼지 않은 채였다. 지금 보니 인우에게는
조금 큰 양복이었다. 나는 그런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양복을 밖으로 꺼냈다. 인우가 남기고 간 선물이었다. 꾹 참았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이젠 내 것이 된 인우의 양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옷 위에 인우 향수를 뿌렸다. 향수 냄새에 인우의 향이 섞여 아주 완벽한 향기가 났다. 나는 너무 만족한 나머지 한 번 더 뿌렸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탕이 잘 끓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드디어 완성되었다. 인우탕. 조금은 낯선 탕이다. 사람의 오장육부로 끓인 탕이었으니까. 나는 탕을 먹으려 불을 끄고 그 앞에 앉았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입구에서 보이는 기둥 한 면에 인우의 뼈를 걸고 나머지 면에는 인우의 오장육부를 걸어 전시를 했다. 내가 점점 이상해져 간다. 이런 상태로 나는 상점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인우가 떠나고 며칠 후 뉴스 사회면엔 한바탕 난리가 났다. 법조인 가족의 막내 아들이 사라진 것이다.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인우는 실종으로 처리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끄럽던 세상은 실종된 청년에 대해 점점 관심을 잃어갔다. 인우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자신의 죽음을 마무리했다. 인우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억제해가며 살아가는 인생에 무력함을 느꼈다. 인우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일에 바쁜 부모님은 큰 관심을 주지 못했고 그의 주변 친구 연락처 하나조차 알지 못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인우가 왜 살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의 이유가 되어주는 건데. 나만 살아남으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 생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부디 행복하길. 책과 드라마 사이 북라마 편하게 죽여드려요. 나는 꿈이 없었다. 그래서 더 죽기 쉬웠다. 인우는 꿈이 있었다.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인우의 아빠는 검사 출신 판사, 엄마는 변호사. 두 사람은 한 재판에서 서로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인우의 아빠는 인우의 엄마가 너무 멋있어 한눈에 반했다고 한다. 그렇게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딸은 검사, 둘째 딸 역시 변호사였고 막내인 인우는 법조인이 되기 싫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막내 아들이 판사가 되어주길 원했고 인우는 의사의 길을 택했다. 그래서 인체를 공부할 때도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인우가 가르쳐 주었다. 그가 떠나고 나는 결심했다. 내가 그의 꿈을 이루리라고. 이젠 나에게도 꿈이 생겼다. 나는 머리가 좋은 놈이었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 않았을 뿐.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남은 2년을 열심히 공부했다. 힘들 때마다 인우를 생각하면서 죽을 만큼 열심히 해서 의대에 들어갔다.
끝내 나는 의사가 되었다. 내 꿈은 전부 인우였다. 인우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난 소아외과를 선택했다. 내가 의사가 되고 우리의 아지트 주변 마을이 재개발한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지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인우의 뼈와 오장육부는 내가 혼자 사는 집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지트에 불을 질렀다.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내 마음과 그와 함께한 시간을 모두 태워버리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다. It's been a long day. 어느 날 환자 중 한 아이에게 유독 눈길이 갔는데 아이 엄마는 나도 잘 아는 얼굴이었다. 인우를 좋아하던 여자이자 우리 상점에 고용되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아이를 더 자세히 바라보았다. 인우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치료해 주었다. 여자는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갔다. 자신이 인우를 좋아했다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 상점에 들어왔고 아이를 낳아 혼자서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인우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나는 여전히 매일매일 인우를 그리워하며 살아갔다. 이제 인우의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사는 것이 내 임무였다. 인우의 아들이 아이를 낳고 내 임무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어느 여름이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다. 안락사. 우리나라는 허용되지 않지만 스위스에서는 안락사가 인정된다는 것. 생명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면 그것의 처분권 역시 존중의 영역에 포함된다. 스위스에 가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더 멋진 삶을 선물해 주는 것이 내 또 다른 임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스위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 비행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비행이 되었다. 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지구에서 사라졌다. 내가 탄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추락하여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이다. 나는 죽어 조국으로 이송되지 못했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장례가 치러졌다. 인우의 아들이 나의 마지막을 배웅해 주었다. 나는 드디어 무대 위에서 내려왔다. 그때 나이 49이었다. 내 인생은 인우 덕에 완벽했다. 인우의 아들은 내 자식이었고 내 인생의 낙이었다. 나의 완벽했던 인생은 인우와 그의 아들 덕이었다. 나는 만족했다. 그들은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내 반항의 끝은 조금 허무했지만 그건 신에게 반항을 한 대가라 생각한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만의 이유로 삶을 살아나가기를, 신에게 반항하지 않고 자신의 극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나는 우주 안의 작은 별이 되어 또 다른 삶을 만들어 나아갈 테니까.